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7살 먹은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엔 피땀 흘려가며 힘들게 살아온 저지만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노총각으로 오랫동안 불리긴 했었지만요. 그런 제가 3년 전에 저희 집에 자신을 과부라 소개한 입주 도우미를 집에 들이면서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사남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제 아래로는 여동생 둘과 막내인 남동생이 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저희 집에서 막내인 남동생을 돌보는 건 우리들의 몫이었죠. 저는 동생들 중에서도 특히 막내를 제일 예뻐했어요. 저와 같은 남자 형제여서도 그랬지만 유난히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전기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저와 아주 많이 닮기도 했었고요. 특히 제 얼굴에 밀크 커피 반점이 커다랗게 있는데 제 동생도 똑같은 위치에 반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종종 바둑이 형제라고 놀림을 받긴 했지만 동생에게 더 애착이 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 시골에서 자란 우리들은 늘 배고픔을 달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남의 집 농사일을 돕거나 부엌 일을 해주며 사셨어요. 아버지가 동네 인심 좋은 부잣집에 농사일을 도우러 간 날이면 우리 남매들은 기름진 밥을 먹을 생각에 하루 종일 신나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하시면 어머니는 그 집 부엌일을 온종일 돕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밥때가 되었을 때 그 부잣집에서 우리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삼시 세끼를 먹여주곤 했어요. 그 주인 댁에서는 인심 좋게 밥을 한 보따리 싸주곤 했어요. 그럼 또 그걸로 아껴서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초록 대문 집에만 갔다 온 날이면 우린 다음날 어김없이 화장실 전쟁이 일어나곤 했죠. 서로 똥 싸겠다고 하는 바람에 말이에요. 우리 남매는 막내에게 곧잘 먹을 걸 양보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막내가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아서 많이 약골이었거든요. 툭하면 열이 나고 아픈 바람에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생기면 우리는 꼭 막내에게 양보했던 것이었죠. 하루는 동생이 여름날 놀러 나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에 흠뻑 젖고 돌아왔습니다. 워낙 몸이 약했던 형주는 곧바로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다른 애들은 감기에 걸려도 콧물 며칠 흘리고 1달 2주만 고생하면 낫는 것을 제 동생은 한 달이 넘게 기침을 하곤 했죠. 이번엔 아무래도 감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열도 일주일째 안 떨어지고요. 형주를 병원에 좀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픈 동생 탓에 병원비와 약값이 이만저만 많이 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CLM, 부모님이 매정한 분들은 아니었는데 집안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며칠만 더 지켜보자 하셨는데 결국 이틀 만에 동생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했죠. 그 당시 저는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상. 중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고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손을 도왔어요. 그러다 17살에 공장에 들어갔고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전까지 운 것처럼 앞치마로 눈물을 찢고 계셨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은 별일 없어. 형주는 좀 어떻대요? 좀 나아졌대요. 응. 어머니의 반응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형주 이야기를 꺼내자 계속 말을 돌리시더니 일찍 자라고 하고는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여동생들도 저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죠. 형주가 입원한 후에 딱 한 번 병원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날 후로는 아버지가 병원에 문병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형주 상태가 안 좋으니 면회가 안 된다면서요. 결국 부모님 입을 통해서 형주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형주는 6살 때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핵에 걸렸거든요.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넘어도 형주가 퇴원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동생들과 저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형주 소식을 묻곤 했어요. 누가 묻던지 간에 부모님의 표정은 매우 어두우셨기에 우리 남매들은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마저 들고 있었죠. 처음 일을 마치고 집에 간 날 여동생들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며 창호지 문을 벌컥 열어 제꼈습니다. 새모녀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빠 형주 불쌍해서 어떡해. 형주 죽었대.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오더군요. 부모님은 장례 절차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우리들 모르게 조용히 형주를 묻어주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묻었는지는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 후로 어머니는 집에서 죽은 형주를 보았다며 종종 이상한 말을 하고 나셨어요. 형주야, 거기 위험하니까 내려와. 장독대 깨지면 다친다. 얼른 여동생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참, 미쳐가는 어머니를 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참담 안심정이었죠. 아버지는 참다 못해 집터가 안 좋은 것 같다며 이사를 가자고 하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자리 잡고 살았던 집이었던 만큼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형주를 많이 떠올리게 하는 집이기도 했지요. 아버지는 이사 갈 곳을 알아본다며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다녀오시곤 했어요. 저는 그 사이 일하던 공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에는 저의 사촌 형도 있었어요. 큰 고모의 맏아들인데 이 형의 소개로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기도 했지요. 아무튼 그 형이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병원아? 네? 동생 말이야. 실은 죽은 게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뭐? 아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 그게 나도 그냥 이모들이 하는 말 들은 건데 내 동생 폐렴 다 고치고 다른 집에 보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동생 죽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마 부잣집에 가서 잘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해 아이 그게 정말이냐고? 아니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아무도 장례 치르는 걸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더라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덜 아프잖아. 아이 그러니까 힘내자셔. 입이 가벼운 사촌형의 말이 신뢰감은 없었지만 정말 그랬으면 하는 바램만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본 적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형주 정말 죽은 거 맞아요. 너까지 도대체 왜 그래? 아니, 엄마 저러는 것만으로도 아주 미칠 지경이다. 아이,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사실은 형주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집에 보낸 거 아니에요. 아이,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냐? 네. 애비까지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형주 어디에 묻으셨는데요? 네.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묻은 거 아니고 화장해서 간게 뿌려줬다. 너 이렇게 속 시끄럽게 할 거면 아이 가서 네 동생들이나 챙겨. 아버지는 제게 화를 내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형주를 뒷산 어딘가에 묻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화장해서 강에 뿌렸다고 하셨으니까요. 두 분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혹은 두 분 다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했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혼자서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형주는 죽은 게 아니라 병 치료를 마치고 어느 부잣집의 아들로 간 것이라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를 남의 집에 보낸다는 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차라리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동안 동생의 죽음으로 밥 한 숟가락 잘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동생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동생이 자주 아파서 돈 많은 부잣집에서 치료받으며 사는 운명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빠르게 이사를 가셨습니다. 충청도에서 나고 자란 우리는 경기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 일을 다니셨고 어머니는 이사 온 후에 조금 나아지시는 듯 했어요. 3호,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도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더라면 이제는 정말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돈을 벌고 있었죠. 돈 때문에 형주와 이별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벌려면 남 밑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과일 가게에서 일하다가 경매장에서 과일을 사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거래처를 늘려가다 보니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어요. 번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작은 다세대 주택부터 투자해서 세를 놓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굴리다 보니 돈 좀 꽤나 버는 놈 소리를 듣더라고요. 제 젊음을 갈아 넣어 악착같이 돈을 버는 사이 부모님은 조금씩 연로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쯤 지나서 어머니는 암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원체 몸이 약한 체질이어서 그런지 항암 치료를 잘 버티지 못하셨어요. 네 번째,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체력이 바닥이 났고 환갑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렇게 되자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평소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셨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죠. 시집간 여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집으로 모셔갔는데 동생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고맙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돈을 좀 보태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뿐이었어요. 은혜야, 정말 고맙다. 내가 큰아들인데 장서방한테 면목이 없네. 됐어?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내가 딸인데 아버지 모시는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오빠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아버지를 오빠네. 집에 맡겨봐야 밥이나 제대로 챙겨 드실 수 있겠어? 오빠도 제때 밥 못 챙겨 먹는 거 뻔히 아는데 오빠 좋으라고 모셔가는 거 아니고 내가 안심하려고 모셔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기 이거 받아. 저는 동생에게 도장이 든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동생은 통장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안 그래도 커다란 눈이 더 커지더군요.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금 많이 올린다고 했다며 이참에 재계약하지 말고 집 한 채 마련해. 그래야 아버지 편히 오시지. 그리고 내가 장서방한테 면목도 서고 오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 아버지 보시면서 필요할 때 잘 쓸게. 야, 넌 사람을 뭘로 보고 이건 그냥 집값에 보태. 더 필요한 돈은 내가 매달 보낼 테니까. 우리 남매는 참 사이가 좋았어요. 막내가 죽은 후로 더더욱 사이가 돈독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 번 형제를 잃어보았고 그 고통과 슬픔을 알기에 서로 끈끈함이 남달랐어요. 게다가 여동생들이 어찌나 효녀들인지 서로 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했고요.
그 덕에 아버지도 기운을 차리시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셨죠. 그런 동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동생들과 사이가 좋았지만 제 나이가 40을 넘고 나서는 만날 때마다 늘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동생들이 저를 장가 보내지 못해서 안달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 동생들이 더 나서서 난리였어요. 소개팅 주소는 물론이고 한 번은 가족 모임에 모르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저를 곤란하게 한 일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만남은 별로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젊어서부터 여자를 만나는 게 늘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를 이룬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 운이 끊길 것 같은 불안감에 저는 한눈 팔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딱 한 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제 나이 30 즈음이었어요. 제가 납품하는 과일 가게 직원이었는데 마음씨가 참 착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동네에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 상처가 많은 못난 과일들을 모아뒀다가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걸 주인에게 들켜서 혼이 나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본 적 있었죠. 과일 가게 다른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베풀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처자가 버는 돈을 모두 병원비에 쏟아붓고 있다고 했죠. 자기 코가 석, 자인 사람이 남을 돕는 모습을 보니 처음엔 좀 코웃음이 쳐졌어요. 나이가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처자였는데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끌렸어요. 과일 가게 직원들이 분위기를 띄워줘서 단둘이 밥 한 끼 같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관계에 진전은 되지 않았죠. 그 여자는 어머니 병원비를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 정신이 없었고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또다시 가난의 굴레 속으로 함께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지만 모아둔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그 여자분이 과일 가게 일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의 첫사랑도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 후로는 아예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총각으로 늙어갔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돈 많은 노총각이라는 사실이었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제 나이가 50이었을 때였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동생들과 장례를 치르고 또다시 일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느덧 저는 10개가 넘는 과일 가게를 내고 과일을 납품하는 곳도 수십 군데가 되었습니다. 중도 메인으로서 온라인 샵에도 뛰어들어서 사업 규모는 더 커졌어요. 그래도 게을러지지 않고 직접 경매장에 나가 늘 발품을 팔았어요. 돈은 점점 모였고 목돈을 굴려서 더 큰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돈만 벌다 보니 몸이 한두 군데씩 망가지더군요. 아마 나이가 한몫 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중요한 관리 업무만 맡고 현장 발품 파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죠. 제 나이 57에 반은 은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은퇴 겸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늘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살아보는 전원주택이었어요. 말년엔 큰 전원주택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아주 시골로 들어가기엔
아직 할 일들이 남아서 적당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처음엔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마치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처럼요. 밭에다 고추, 상추도 심고 집도 제 마음대로 꾸미는데 온 정신이 팔렸습니다. 별채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목공 작업실을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동안 일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목공 취미도 생기고 농사도 짓다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더라고요. 농사 지은 채소는 남아돌았고 밥 지어 먹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채소는 주변에 나눠드리면서 밥은 나가서 사 먹게 되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졌죠. 게다가 지하까지 합쳐서 3층이나 되는 전원주택을 저 혼자서 관리하는 건 너무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람을 구하게 되었죠. 가사 일을 도맡아서 해줄 가사 도우미를요. 집 청소와 식사 준비 정도 생각하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해주실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라 그런지 정말 사람이 안 구해지더라고요. 처음에 한 3분 정도가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제 마음에 차지 않아서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했죠. 그 후로는 진짜로 면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내에 있는 식당에 나가 밥을 먹으면서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한탄 아닌 한탄을 했습니다. 자주 밥을 먹으러 가다 보니 좀 친해졌거든요. 아줌마, 요즘 왜 이렇게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혹시 아는 이모님 있으면 소개 좀 해줘요. 아직도 사람 못 구했어요. 제리, 그러게 처음 면접 본 사람 뽑으래니까 담배 피우는 게 뭐, 뜨사퇴, 대수라고? 그렇게 깐깐해서 어떡해. 아무 생각 없이 식당 주인과 이 말저말 하다가 식당을 나와 차를 타려는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저 혹시 가사 도우미 구하세요? 아, 네. 아이, 그렇긴 한데 혹시 일 구하시는 이모님이세요? 네. 혹시 제가 그 면접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이 꼭 필요해서요. 정말요? 아유, 그럼 저야 감사하죠. 그럼 저희 집부터 보셔야 될 텐데 제 차 타시죠. 여기서 얼마 안 걸려요? 한 30분사 30분이요? 좀 멀긴 하죠. 세면 집이 워낙 산속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아이, 그래서 사람이 안 구해지나 혹시 차는 있으세요? 아니요, 전차가 없어서. 아, 아이, 그럼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는데 1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버스에서 내리셔도 꽤 걸어야 해서 그럼 역시 무리실까요? 그냥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일단 집부터 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 여자는 저와 식당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 느낌이 대충 오잖아요. 그런데 이모님은 마음이 여리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다만 삶의 고난과 역경에 찌든 모습이라고 해야 할지 어딘가 주눅 들어 보이고 걱정이 많은 얼굴 표정이었어요. 순간 어린 시절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이모님은 말이 없는 편이었어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입을 잘 열지 않으셨죠? 집까지 가는 30분간 저 혼자 거의 떠들어댔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죠. 사실상 구두 면접은 차 안에서 오는 동안 치러진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2분만 일하겠다고 하면 당장 일 시작하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혼자서 집안일을 모두 하기에는 버거운 상태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모님께 집 구석구석을 보여드렸습니다. 1층과 2층을 모두 둘러보는 동안 이모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왜 한마디 말을 안 하지? 아이, 집이 넓어서 못하겠다고 하려나?
아이고, 정말 큰일이네. 지하실을 보여. 좀 말어. 저희 집에는 집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하실에 반해서 제가 이 집을 산 곳도 있었어요. 잔짐들을 모두 지하실에 보관해 두면 집을 깔끔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더 큰 이유는 가성비 측면이었죠. 이런 집을 지을 때 지하실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는지 알거든요. 사실 제가 매입한 가격은 이 집 건축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어요.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요. 땅값에 조금 더 보태서 샀다고 해도 될 정도로 값이 싸게 나온 집이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인테리어가 꽤나 훌륭했고요. 그런데 살아보니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섬 시내에서 멀기도 했고 집 관리도 쉽지 않은 집이었어요.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금방 폐가로 변하기 딱 좋은 사이즈였다고 할까요? 아무튼 2층만 보여줬는데 이모님 표정이 밝지 못했어요.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모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까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던데 거긴 뭐죠? 아, 거기요. 집에 딸린 지하실인데 뭐 거기까진 청소 안 하셔도 돼요. 걱정 마세요. 거기까지 해달라고 하면 제가 양심이 없죠. 한 달에 한 번 먼지만 아니 1년에 한 번만 해주셔도 돼요. 사실 저도 이 집에 이사 와서 처음 이사 온 날만 내려가 봤지 거의 갈 일도 없거든요.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모님과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말 그대로 빈 지하 공간이었어요. 부동산에서는 이런 공간에 스크린 골프를 설치하면 좋다고 얘기해 주었지만 저는 골프에는 영 취미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로지 짐 두는 공간으로만 쓰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이사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쌓아둘 짐은 별로 없었고요. 선풍기, 제습기, 뭐 그런 자잘한 물건들만 몇 개 놓아 있는 정도였어요. 이모님이 아까보다 높은 톤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사장님 집이 참 넓고 좋네요. 아하, 네. 저 너무 넓은가요? 네? 넓네요. 역시 그럼 일은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맡아서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요? 정말 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사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라는 말에 급여를 올려달라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일을 하려면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나 보다 했죠.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으니까요. 저는 시간당 10,000원에 하루에 8시간을 곱해서 주 3회 나오신다는 가정에 1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인상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이모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모님의 조건은 너무나 의외의 것이었어요. 네. 아이 입주 도우미로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게다가 급여도 120만 원만 받으시고요. 네. 입주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제가 사실 지금 거처가 마땅치 않아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모님은 빚이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살던 월세집이 철거하게 되어 쫓겨났다고 했어요. 지금은 보따리짐 하나 들고 이리저리 떠돌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망했는데 그 후로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종된 지가 한참이 되어서 사망 처리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은 오갈 데 없는 과부라며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 집의 모든 관리를 다 할게요. 돈 주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일하겠습니다. 아니면 며칠만 저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고요. 저 그럼 이 시부 말고 200으로 합시다. 저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100이나 주고 한 달 내린 사람을 부리겠어요?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이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는데 순간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첫사랑이요. 웃는 모습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이모님은 우리 어머니도 떠오르게 하고 첫사랑도 떠오르게 하는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손끝이 얼마나 야무진지. 청소면 청소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나무랄 것 없이 잘하더군요. 이 정도 실력이면 어딜 가서 일해도 잘할 사람인데 어쩌다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나 싶었어요. 단순히 기거할 장소가 절실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았지요.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집에 들어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입주 도우미 이모님이 오신 후부터는 아주 살만해졌습니다. 챈호 집도 원래의 모습을 찾아 예뻐지고 있었죠. 도우미 이모님은 시간이 날 때면 정원 손질까지 해주셨어요. 월 200만 원을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죠. 일한 지 일주일째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은 짐이 좀 있다며 지하실을 자신의 개인 공간으로 써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웬만한 큰 짐은 거의 다 별채해 놓고 썼거든요. 지하실에 내려갈 일도 거의 없었고요. 이모님 짐이 들어오는 날 저는 외부에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떤 짐이 들어오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짐 옮기는 게 끝난 듯 보였죠. 이모님 짐은 다 들어왔어요. 내 덕분에요. 짐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보니까 1톤 트럭 하나 나가던데. 아, 네. 짐이 많은 건 아닌데 침대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침대요. 어이, 침대는 방 안에도 넣어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요. 그래서 지하실에 뒀어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이 집에서 나갈 때 꼭 가져갈게요. 어떤 침대인데 그렇게 소중해요.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냥 침대가 다 거기서 거기죠. 제가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이모님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붙이더군요. 참. 그리고 지하 공간은 저 쓰시라고 빌려주신 거니까 그 뭐냐.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먹저거 하며 알겠다고 하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모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우니 개인 프라이버시는 잘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모님의 이름은 김정혜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6살 정도군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데다가 노총각과 과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려니 작은 것 하나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전계 씨는 밤에 잠이 없는 편이었어요. 저는 보통 밤 9시면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하루는 목이 말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혜 씨가 잠옷만 입고 집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름이어서 얇은 옷을 입었는데 달빛에 정혜 씨 속옷이 다 비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후로는 밤에 물 마시러 나오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 안에 물통을 하나 들여놓기까지 했어요. 네, 정희 씨를 식당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굉장히 초라하고 남루해 보였어요. 그런데 함께 지내며 보다 보니 꽤나 미인형에 속했습니다. 힘든 세월이 얼굴에 지나가서 거칠어져 있었을 뿐이었죠. 제가 이모님을 마음에 품은 건 아니었지만 가끔 요상한 상상을 하게 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노총각이어서 그랬나 봐요. 이모님이 제 첫사랑을 꽤나 닮기도 했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대저택에 사는 젊은 회사 대표와 그곳에 일하러 들어온 도우미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와 이모님이 정분이 나서 결혼하는 상상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창피한 것이었는지 저는 얼마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절할 만큼 놀랄 만한 일도 겪게 되었지요. 어느 날부터 이모님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냉장고를 뒤지고 화장실을 수시로 드나들곤 했어요. 더 이상한 건 이모님 손에 들린 커다란 쓰레기 봉투였어요. 지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그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하루 동안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도대체 저 안에서 이모님은 무얼 하시는 건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죠. 이모님은 2층 방보다 지하실을 더 자주 들락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지하실에서 자고 나오는 것까지 보게 되었죠. 거기서 주무셨어요. 아, 여름이라 지하실이 시원해서 잠깐 누웠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요즘 지하실에 부쩍 자주 가시네요. 아이, 거기 뭐 꿀단지라도 숨겨놨어요. 저는 농담이라고 던진 말에 이모님 표정이 경직되더군요. 농담이라고 말하고는 뒤돌아섰는데 그날부터 그 지하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가 있길래 그 지하실에 밤마다 내려가서 아침까지 나오지 않는 건지 말이에요. 이모님에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서 차마 대놓고 내려가 보진 못했지만 한 번 생긴 호기심은 사라질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천둥 번개가 크게 치는 바람에 잠에서 깨었어요. 바깥에서 빗소리가 크게 들리기에 거실로 나와 보았죠. 밖에는 바람도 유난히 많이 불고 있었어요. 윙윙 부는 바람 소리에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 그리고 간간히 치는 천둥 소리는 커다란 집을 음산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거실이 유독 어수선하고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문이 한쪽 열려서 비가 들이치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빗물도 고여 있었고요. 아줌마를 부를까 하다가 너무 늦은 시각이라 제가 직접 닫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나니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집 안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실제로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였죠. 귀에 온 신경을 집중하자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자. 어느새 지하실 앞이더군요. 두 남녀의 목소리가 섞여서 더 크게 들려왔어요. 저는 지하실 문 앞에 서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둘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소리의 근원이 멜로이거나 공포이거나 둘 중 하나요.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TV에서 틀어주는 공포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어서 그런지 제 생각은 공포 쪽에 더 치우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거실 쪽에 열린 창문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혹시 도둑이 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저는 알아야 했어요. 무섭긴 했지만 용기를 다 끌어모아서 벌컥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덜컹 소리만 한번 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모님, 지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거기서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제 소리에 문 안쪽에서 나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이모님이 나쁜 일을 당하는 거라면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와야 했으니까요. 아, 이모님, 당장 문 열어요? 아니면 제가 열쇠로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열어 주지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던 이모님이 제가 열쇠로 열고 들어가겠다는 말에 대답을 하더군요. 저기 아무 일도 없어요. 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아무 일도 없는 거면 이 문 좀 열어보시라고요. 어서요. 아무 일 없으니까 제발 그냥 가시라고요. 셋셀 동안 이 문 안 열면 경찰 부릅니다. 하나, 둘, 셋.
새 닫는 사이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열쇠를 가져왔고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이 한 남자를 부둥켜 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지 쾌쾌한 냄새인지 찌릉내인지 모를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대체 누구고요? 죄송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이모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놀라운 건 앞에 펼쳐진 광경이었죠.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병원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침대 위에는 옷을 반만 걸친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당신 누구야? 아니, 누군데? 내 집에 몰래 들어와 있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쳐들어온 저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눈알만 굴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상황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성치 않은 사람 같았어요. 옷을 반만 걸친 것이 모양새가 이상했는데 아무래도 옷을 갈아입던 중인 것 같았죠. 끙끙거리던 소리도 그래서 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그 남자 얼굴엔 저와 같은 밀크 커피 반점이 있었습니다. 반점을 시작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저와 닮은 듯하고 안 닮은 듯한 그 남자의 모습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부잣집에 보냈다던 내 동생은 아닐까 싶어서요. 반은 경계심에 반은 기대감에 물었습니다. 이모님, 이 사람 누구예요? 네. 누군데 내 집에 몰래 들어와 있냐고요? 죄송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요. 지금 당장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앞에 펼쳐진 광경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모님의 남편이었습니다. 죽었다던 그 남편이 살아서 침대에 누워있던 것이었죠. 처음 이모님 면접날 들었던 이야기가 다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 중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었죠. 두 사람은 20살 즈음의 꽃다운 나이에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가난을 극복해 나가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10년 만에 종잣돈을 모아서 채소 가게를 차렸대요. 그 가게를 차리려고 살던 집도 다 뺐다고 했죠. 대신 채소 가게에서 먹고 자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벌어 방 3칸짜리 빌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었대요. 형편상 아이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해서 한 명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사위는 질식사였대요. 방 안에 노끈을 두었는데 그걸 아이가 가지고 논 모양이었어요. 채네, 하루 종일 일에만 열중하느라 아이가 무얼 하는지 들여다보지 못했나 봐요. 가게를 마감하고 방문을 열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큰일을 겪고 난 부부는 절망 속에서 살았답니다. 가까스로 채소 가게를 열었는데 얼마 후 그것마저 할 수가 없었다네요. 채소 가게 자리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가게를 빼야 했거든요.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았다고 했어요. 경황 없는 와중에 작은 단칸방을 구해 나왔다고 했습니다. 상실감에 극심한 우울증이 온 아내는 자해를 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무척 걱정했대요. 여보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되고 일은 다시 시작하면 돼. 싫어요. 어차피 이런 가난한 집 안에서 태어날 아이 뭐하러 낳아요? 또 일에 치여서 살면서 우리 태운기처럼 죽게 하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다고요. 나 그냥 내버려 둬요.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은 결심했대요.
사업으로 성공하겠다고요. 보조금 남은 것 중 일부와 빚까지 내서 새로운 사업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대요. 남편은 아이 잃은 슬픔을 새로운 사업으로 극복하려 했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사업 실패는 빚더미로 이어졌고 결국 위장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실제로 한 달간 실종되었다고 했어요. 실종 신고 한 달 만에 남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찾아갔을 땐 이런 상태였고요. 빌라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 벌면 이사 가려고 했던 그 후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느 미친 집주인이 환자 딸린 도우미를 받아주겠어요. 사장님 속이고 들어온 건 100번 잘못했지만 제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모님의 남편은 전신마비 환자라고 했습니다. 보고 듣고 말도 할 수 있지만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치려거든. 저만 내치세요.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것보다 다른 사정이 더 궁금했습니다. 혹시 등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등이요. 그 혹시 등에 상처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잠깐만 등 좀 봅시다. 저는 막무가내로 그 남자의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상처 자국을 확인했지요. 틀림없는 내 동생이었어요. 내 동생이 어릴 적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돌에 등이 찍혀서 엄청 피가 많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상처가 동전 크기만큼 푹 패여 있었는데 그 남자 등에도 그만한 크기의 상처가 있었어요.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양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같은 위치에 있는 상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형주야, 너 형주 맞지? 나 형이야. 형은 형 부잣집에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형주란요. 제 남편은 고상철인데 이모님 얘 내 동생 형주예요. 형주 맞아요. 얼굴 반점 나랑 똑같잖아요. 봐봐요. 저기 잠시만 저 좀 놔주세요. 숨이 막혀서 아이 미안하다. 형주야.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장님 동생이 아니에요. 저는 씨가 귀한 집안의 외동 아들로 자랐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어릴 적엔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노름으로 다 날려먹어서 그렇지? 그래, 아마 그랬을 거다. 널 데려간 집이 부잣집이랬으니까. 아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저 입양아 아니에요. 씨 도둑 못한다고 제가 누가 봐도 아버지랑 판박이거든요. 잘 기억해봐. 등에 상처 그거 어떻게 생긴 거야? 산에서 뱀 보고 놀라서 뒤로 넘어졌잖아. 그래서 돌에 찍히고 굴렀던 거 기억 안 나? 아닌데? 아, 이거 화상 자국이에요. 아버지가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술 먹고 홧김에 저한테 사장님이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 얘기 한번 해봐요. 그렇게 저는 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인 줄 알았던 그 남자와 이야기를 맞춰보았지만 전혀 제 동생이 아니었어요. 잠시 동안 내 동생을 만나서 기뻤는데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혹시 나랑 유전자 검사해 볼 생각 없소? 아이고 사장님, 이 사람 저랑 아기 때부터 동네 소꿉친구였어요. 사장님 사연은 안타깝지만 이 사람이 사장님 동생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얼굴의 반점이 똑같고 두 분이 생긴 것도 은근 닮긴 했네요. 뭐 이 사람 형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나저나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물음에 저는 섣불리 아무 말도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리고 어김없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은 물러가고 다음 날 날씨는 아주 쾌청했어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동안 저 남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불편함 없이 지내왔는데 굳이 불쌍한 사람들 내보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저는 사람을 불러 지하실에 있는 침대를 1층에 있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모님과 상철이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제 밤마다 몰래 쓸 쓰레기 봉지 버리지 말아요. 내가 저기 뭐냐? 최신형 쓰레기통 사놨으니까 그게 밀폐돼서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긴다네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고마우면 우리 집 일 열심히 해줘요. 그리고 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요. 우리는 마치 원래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들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상철이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사장님 염치 없지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외국 나갔던 제 동생이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거처가 없어서요. 모텔방을 잡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못 보고 지냈어서요. 혹시 며칠만 저희 집에 와 있으면 안 될까요? 이모님, 이번에는 선 넘지 맙시다. 딱 며칠만이에요. 아셨죠? 네, 감사해요. 사장님, 이모님은 일주일 후에 한 여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그 여자는 저의 30여 년 전 제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우리 둘은 서로를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늙어서 얼굴엔 주름살이 가득 있었지만 예전 얼굴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제야 왜 이모님 얼굴에서 저의 첫사랑 얼굴이 보였는지 알 수 있었죠. 사장님이 우리 언니의 은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이모님 동생이 제 첫사랑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첫사랑이요. 아니 첫사랑이 아니라 첫사랑이요. 처음 같이 밥 먹은 사람, 첫사랑 그나저나 외국에서 왔다던데 어떻게 지낸 거예요? 정희 씨는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 일을 하다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 가면 같이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번다는 말에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쭉 지냈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잘못된 것도 한참 만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와 형부의 사정도 최근에서야 들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런 방구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거 아냐.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나 힘든 얘기를 해. 그동안 네가 엄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병수발 당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간 돈도 네가 다 부담했잖아. 심지어 장례 비용까지 내가 힘들다 소리하면 너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말하니? 너 미용도 때려치고 한국 들어왔을 거 뻔한데. 그뿐이겠어? 우리까지 다 보살피려 들겠지. 그거 아니까 내가 너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그럼 왜 이제 와서는 연락했는데 그야. 뭐 살만해졌으니까 사장님 덕분에. 그리고 너 여기저기 몸 아프다며 이참에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해 보게 하려고 불렀지. 뭐 나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으면 너가 와 보기나 했겠어. 으휴 미련퉁이. 아무튼 사장님께 큰 신세 졌네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 인사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요. 뭘 그나저나 정희 씨 어디 아파요? 정희 씨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쓰리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참에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함께 받자고 했어요. 그리고 정희 씨와 제가 초기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무래도 혼자 사는 노총각이라 밥을 제때 챙겨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는 치료를 받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이어나갔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음도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았고요. 어느덧 저는 정희 씨에게 마음을 품었고, 정희 씨만 괜찮다면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만난 첫사랑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운명 같은 만남은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결혼을 약속한 우리는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고급 중식당의 식구들이 모두 모였죠.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치러졌고, 우리는 상견례를 마치고 각자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까 그분 말이야. 사돈처녀 남편 되시는 분 너무 닮았다. 우리 동생이랑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어. 혹시 진짜 우리 동생 아니야? 그럴 리가 형주는 죽었는데 안 죽은 걸 수도 있잖아.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부잣집에 보냈다는 소문이 있었어. 내가 너희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제 말의 첫째, 여동생은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오빠, 그건 사실이 아니야. 실은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실 때 나한테 비밀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있어. 그 얘기를 오늘 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에 무척 놀랐어요. 제 동생은 죽은 게 맞다는 거였죠. 폐렴 고치려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직접 장례를 치르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시신을 의대에 기증한 것이었어요. 장례도 병원 측에서 시신 없이 치러주었다고 하더군요. 장례식 치를 비용이 없었던 부모님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우리 삼남매는 안타까움을 술잔으로 비워냈죠. 한 달 후 저는 마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동생들이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너무 늙음하게 하는 결혼이라 좀 창피하긴 했지만요. 제 아내인 정희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마음씨가 고왔어요. 마당에 채소들을 길러서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한답니다.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니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저는 가끔 너무 늦게 아내를 만난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맞을 줄 알았으면 30쯤에 결혼할 걸 그랬어. 그럼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 맞는 게 아닐까요? 당신이 우리 언니랑 형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마음씨 넓고 착한 사람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내 말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처형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돗가에 한 마리를 들였어요. 동네 주민분이 한 마리 분양해 주셨거든요. 아직은 새끼라서 집은 못 지키겠지만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가족들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기막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